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인데요. 혹시 이제 교육과정부장,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거 없었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면서 수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교육과정 부장님들이 계신데 사실 요즘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저희 때만 학교 다닐 때 해도 제일 깊이 하는 부장 선생님이 뭐 학생 부장님, 네, 왜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요즘에는 교육과정 부장을 서로 안 하겠다고 기껏 해도 이제 1년 하고 이제 못 하겠다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이게 또 욕을 엄청 먹거든요. 네, 선생님들한테도 욕 먹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불편함이 발생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의 또 여러 민원도 있고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잘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어려운 업무를 3년째 하고 있는 경민고등학교 윤재룡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사실 되게 딱딱한 얘기라서 제가 먼저 다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겨울에 이 두 곳을 갔다 왔어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막 다른 데서는 막 와 이거 대단한데 막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딱 보고 미국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구글 코리아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있는데요. 이게 왜 가게 됐냐면 이게 사실 조금 멀어가지고 제가 잠시만요. 꾹 눌렀는데도 네 됐네요. 이게 학교에서 지난 코로나 시기부터 아이들과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됐어요. 물론 구글에서 교육에서 잘 쓰라고 만들어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구글에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놨고 실제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특히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어떤 문서를 올려놓고 공동으로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업할 수 있는 환경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365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하는 연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연수 공문이 오면 뭐 저도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가서 들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가지시고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구글 코리아는 어디 있고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안에는 어떻게 꾸며져 있고 밥은 잘 나오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연수를 신청하게 됐는데 이 연수가 거의 3초 컷이에요. 딱 오픈이 되면 3초 만에 마감이에요. 운 좋게 두 곳에 당첨이 돼서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런 사무실들이 스마트 오피스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가니까 이런 모습의 뭐 오피스가 있는데 물론 이건 지금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건데 가니까 이렇게 모니터 화면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2호선 역삼역에서 내려서 바로 연결되는 빌딩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고 자기 사물함이 복도에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식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스크린이 있는데 자기 사물함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사물함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짐을 뺀 다음에 이 오피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함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트북을 꺼내는 거예요. 공용 노트북. 그걸 갖고 들어가서 아무 자리나 앉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저 회사에도 부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아무 자리나 앉는지 저도 너무나 궁금했어요. 나중에 뭐 부서의 어떤 팀장님이 회의를 할 때 너무나 불편하겠다. 저걸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했을까 좀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공간들이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 특이한 공간들이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교무실에서도 뭐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을 일이 있고 또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할 때도 있어요. 교육청하고. 근데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하죠. 뭐 소리를 제대로 내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충분히 뭐 눈치 보지 않고 내 업무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게 회의실이에요. 회의실이 한 20개 가까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회의실마다 디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실의 공간도 다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줬거든요. 제가 왜 고교 학점제 연수를 한다고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 지금 사실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지만 거의 공사판이에요. 아이들의 어떤 과목 선택의 수요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공간을 늘려야 되고 또 그 공간을 또 멋지게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교육가정부에서도 학교 이런 공간에 관련된 일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큰 힌트를 얻었냐면 만약에 지금 교무실이 이런 스마트 오피스와 관련된 이런 곳이라면 담임 선생님의 자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고정된 자리가. 그럼 애들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선생님은 좋을 수 있어요. 네, 애들 눈에 안 띄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담임 선생님을 찾으러 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제는 여기 앉아 있고 저긴 여기 앉아 있으면 너무나 불편하겠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가면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를 매일 등교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5일 내내 학교 간다? 사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정말 3일은 학교 가고 이틀은 집에서 재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곳이 분명히 있을 테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운동장이 없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빌딩 속에 이렇게 학교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 같고 또 학교가 공간을 혁신하면서 정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저렇게 디자인해 준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학교라는 곳이 제가 있어봐도 그 변화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늦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앞서 나가는 회사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학교가 그려야 될 공간의 모습이라든지 변화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밥이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급식이 중요하거든요. 아침도 나오고 점심도 나온대요. 저녁은 안 준대요. 퇴근하라고. 여기 잘 보시면 사실 오늘 이 무대가 제가 여지껏 연수를 다니면서 제일 멋진 무대예요. 네, 이렇게 조명 빵빵하고 이 멋진 공간, 이 음향까지 너무나 지금 마음에 드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이거 딱 보시면 이거 밖에서 먹으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점심 식사로? 네, 여기 뭐 치킨도 있고 새우도 있고 저거 망고스틴 보이세요? 망고스틴? 네, 디저트로 그냥 막 갖다 먹으래요. 가니까 제가 봐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평상시에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무료로 무료 급식을 먹고 있는 거죠. 직원들이. 저 망고스틴 보고 놀랐어요. 동남아시아 가서 먹어야 되는 건데 물론 냉동이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었고요. 계속 갖다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삼역 그 구글 코리아에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밖으로 바라던 풍경이었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식당은 없어요. 그냥 밑에 그 빌딩이 이제 지하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교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앞으로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다닐 학교에 이런 좋은 점들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 첫 번째 그 부분은 직원들이 매일 출근을 안 한대요. 5일 중에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한대요. 그러니까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공간의 효율성도 살릴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따로 두지 않은 거죠. 일정한 인원만 앉을 수 있게 마련해 두면 되니까. 그다음에 저 세 번째 회의실에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회의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분명 부서 회의예요. 그러면 부서에 한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실제 앉아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은
화면 속에 나타나요.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다 출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접속을 하는 거고, 해외 출장 간 사람들은 또 접속을 하는 거고, 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또 화면 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하는 줌 회의랑은 조금 다르게 저 앞에 칠판에, 하얀색 칠판에 어떤 필기를 했을 때 카메라가 있어서 모션을 다 잡아줘요. 그래서 사실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면 약간 소통하는데 불편함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게, 업무를 정말 잘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줬던 그런 회사라서 너무나 인상에 남았고요. 딱 보니까 연수가 끝나고 나서 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야, 저거 진짜 우리 애들도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저런 데 갔으면 좋겠다.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애들부터, 또 이제 학교에 있는 이런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나? 뭐 나름의 어떤 인재를 뽑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고, 뭐 경력직 직원 같은 경우는 면접을 7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대학 가서 저런 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핵심 역량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저희가 교과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기록을 하면서도 저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냐면,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하면 분명 이런 역량들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을 또 대학 가서 준비해서 자기의 스펙을 잘 관리하면 뭐 이런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요즘에 아이들 대학 가려면 다 갑니다. 네, 뽑는 인원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고 그런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게 관건인데, 사실 이제 이런 큰 회사에, 좋은 회사에 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빅테크 감원 현황이라 그래서 언제 또 잘릴지 몰라요. 이렇게 뭐 경제 흐름이라든지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데 들어갔지만 언제 또 위기를 갖고 이런 것들을 뭐 겪어야 되는 세대들인데, 사실 뭐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일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뭐 제 동생, 개인적으로 동생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IT 관련 일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직장 생활한 지 뭐 20년은 좀 안 됐지만 직장을 벌써 10번 가까이 바꿨어요. 네, 많을 거예요. 특히 IT 계열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뭐 외국계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뭐 회사를 뭐 관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회사가 떠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또 잘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다른 회사에 또 원서를 내서 돈을 조금이라도 잘 받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옮겨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흔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 챗 GPT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들은 이거 거의 활용을 안 하시죠? 네, 사실 저도 올해부터 요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과가 영어거든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사실 뭐 어떤 제가 글을 작성하고 이게 어법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뭐 아는 원어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있다 그러더라도 매번 질문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고, 근데 뭐 제가 이 내용을 입력하면 문법 좀 체크해 달라 그러면 그냥 3초도 안 돼서 바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고, 또 이제 교과서 본문 내용을 집어넣고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문을 조금 쉽게 바꿔줄래 그러면 바로 바꿔줍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정말 이런 도움들을 받아가면서 아이들이 또 수업을 듣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저희가 진짜 학교 다닐 때랑 생각을 하면 너무나 지금 달라진 현실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해요. 이 무섭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 같아요. 2090년, 여기 사실 2090년에 생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네, 아마 자녀들은 미래 세계를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의하면 그때 가서 1계급 0.001%에 속하는 1계급은 바로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래요.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2계급은 0.002%,
유명 연예인, 정치인. 저 때 가도 유명한 뭐 영화 배우나 축구 선수들은 정말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3계급이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저 99.997%, 사실 제가 2090년에 생존에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저 밑에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에 살고 있을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이제 정말 변한다는 거에 의심이 없어요. 네. 이거보다 더 빨리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맥락이 뭐냐면, 결국에 세상이 정말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교육과정도 바뀌고 있지만 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런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한 역량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계속 뭐 우리가 접하는 소식이고, 사실 제가 봐도 주변에 뭐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보다 요즘 보면 주변에 정말 어린 갓난 아이들, 그런 목소리를 듣기가 오히려 요즘엔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때만 해도 새벽에 줄을 서고 막 이런 유치원 막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줄 서는 일은 거의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 끝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전국에 있는 소규모 초소형 초등학교가 저렇게 많대요. 네, 초등학교가 6,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가 1,362개, 점점 늘어나겠죠.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 당장 학급 수가 엄청 줄었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13학급까지 있었거든요. 번호도 거의 뭐 40번 후반까지 있었었는데, 제가 어떻게 모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에. 근데 13학급이 6학급으로 준 거예요, 한 학년에. 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렇게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아이들이 약간 조금 학급 수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닌 곳은 벌써 학급당 인원이 뭐 15명, 그다음에 전체 학급 수가 학년에서 뭐 4개, 5개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아이들이 결국 어른이 되었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노인들을 위한 실버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노인이 돼서는 그 사업도 안 된다는 얘기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비슷한 맥락 같아요. 결국에 이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서 이런 산업 구조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정말 예전처럼 무슨 암기자라고 뭐 이런 인재가 아니라 뭔가 좀 생각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교육이라는 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훈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지금 마음 깊게 새기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하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계층이라는 게 없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돈에 의해서 계층이 좀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뭐 교육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애 할아버지가 빌딩이 2개 있어가지고 임대료를 충분히 공부 안 해도 먹고 산다 없잖아요. 다들 열심히 사셔야 되고, 부모님 살아가는 것보다 자식들이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그런 바람 때문에 이렇게 또 오셔서 연수를 들으시는 거고 자녀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되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두드림 학교라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업 성취라든지 정서상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또 학습 결손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메워줄 수 있도록 이거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애들이 신청을 안 해요. 바빠요. 무조건 끝나고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사실 예산은 많은데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수업이 개설되면 막 2명, 3명 신청을 해요. 사실 이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받아서 좋을 수는 있는데 전체를 놓고 봐서는 학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니까 네,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아마 부모님들 그 자제분들 학교에 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대한 좀 이런 거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실에 가면 아이들의 진로 희망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30명이라면 20가지가 나올 정도로 정말 진로 희망이 다양하고요. 그렇게 진로 희망이 다르고 관심사항이 다른 아이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수업하고 가르친다, 과목을 가르친다. 사실 이건 좀 생각해 볼 점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고교학점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영희야 철수는 요즘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나오는 이름들이고 부모님의 자녀라면 영희처럼 공부하면 좋겠는지 철수처럼 공부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자녀라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물론 저희 자녀는 공부를 안 해서 영희처럼만 해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떤 아이처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철수죠. 네, 다 어느 연수를 가든지 다 철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철수가 좀 더 건강한 아이 같아요. 사실 교실에 가면 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안쓰러워요. 진짜 네,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말도 안 하고 뭐 급식도 제대로 안 먹고 네, 문제 하나 틀린 거 가지고 진짜 엉엉 울고 있고 왜냐하면 등급이 갈리게 됐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안쓰럽고 과연 저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저렇게 경쟁에 내몰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철수 같은 아이는 어떻게 보면 쟤 그래도 자기 할 거 딱딱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찾아서 하는 아이, 이런 아이가 참 좋겠다. 근데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평가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지금 자녀분이 고등학생이라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지금 좀 있어요. 많죠, 지금은. 근데 이제 등급이 또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성취평가제라 그래서 지금은 뭐 A, B, C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A, B, C나 A, B, C, D, E로 평가를 받는다면 꼭 이렇게 몇 % 안에 들고 이런 건 없어요. 도달해야 될 어떤 기준점. 예를 들어서 뭐 90점이 A다. 그러면 90만 넘으면 A를 받는 거고 80은 B고 이런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뭐 100점 받는 건 꼭 상관없어. 나는 뭐 92점도 괜찮아. 충분히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서 받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아이가 미래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애들을 경쟁으로 내몰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 하나하나가 귀한 세상에서 아이들 한 명의 역량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돼요. 지금 2학년, 3학년 물론 이제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중3 학생들까지는 기존의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등급 나오는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자제분이 우리 아이 중3인데 그러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듣는 과목들이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이하부터는 1학년 공통 과목만 등급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성취평가제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는다면 조금은 좀 숨통이 틀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다 보셨잖아요. 오징어 게임. 네, 이 정말 경쟁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기국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사실 기국이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회를 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물론 신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달리면 꼴등을 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손잡고 뛰어줘요. 1등도 꼴등도 없는 운동회.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는
4%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 되고 11% 안에 들어야지 2등급이 되고 서로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쟁 사회가 펼쳐질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취 평가제가 학교에 조금 더 정착이 되면 그런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뭐 그냥 희망을 가져보는 것 같아요. 당장 이런 큰 효과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아시죠? 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서태지 아이들이 몇 년도에 데뷔했는지 아세요? 저걸 보시면 돼요. 서태지들이 TV에 나왔을 때 내가 몇 학년이었는지. 고등학교 때가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있을 때도 있고. 네, 92년에 이제 데뷔를 한 거예요. 91년에 결성을 해서. 네, 저희 추억 속에 정말 아이돌인데, 삐삐 사용해 보셨죠? 네. 저도 대학 처음 들어가서 받은 선물이 삐삐였습니다. 대충 이제 제 나이가 짐작이 되실 거예요. 네. 혹시 여기 중에 대학 들어갔는데 바로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약간 연도가 80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고요. 네. 삐삐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삐삐를 사용하면 저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지하철이나 전철역 앞에서 이렇게 전화하려고 이런 모습들. 네, 다 추억의 사진들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X세대예요. X세대. X세대인데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조금 더 청소년이 되고 어린이 되면 좀 다른 세대 이름이 붙여질 것 같은데, 요즘 좀 MZ 세대 가지고 많이 얘기가 나와요. 사실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뭐 주로 이제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급도 뭐 팀장이나 되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근데 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MZ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회사 생활을 못하겠대요. 위에 사장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MZ들이 너무 힘들대요. 밑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거 MZ들이 다 뭐 인성이 안 좋은 건 사실 이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이 세대들별로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크게 또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다른 세대들한테 정말 똑같은 교육을 이렇게 시킬 수 없는 또 상황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세요. MZ세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네, 저희 88 올림픽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86 아시안 게임. 뭐 실감이 안 되시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네. 그때만 해도 금메달을 못 땄는데 동메달을 따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인터뷰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요, 메달 못 따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다음에 이거 아실 거예요. 메달 못 땄어요. 근데 이 선수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 저희가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그래요. 사실 저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아요. 네. 근데 공부 잘 못하지만 그냥 어떤 점에서 위안을 갖냐면 애들이 좀 당당할 때가 있어요. 네, 뭐 잔소리해도 그냥 그때만 조금 기죽지만 바로 이제 쿨하게 넘어가고, 뭐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래,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대들한테 맞는 이런 역량 인성 같은 거를 우리가 더 키워 나갈 수 있게끔 학교가 준비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핵심은 과목이 다양하게 좀 개설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시간표가 딱 붙어 있잖아요. 어디 선택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반별로 거의 시간표가 똑같아요. 그리고 거의 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가끔 이제 뭐 체육하러 나가고 음악미술실 갈 때는 있지만 다 교실에서 다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이제 학교의 과목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 과목이 정말 다양해요. 정말. 그리고 선택을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선택권이 많아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바빠진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어떤 관심 분야나 아니면 그렇게 맞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로 학업 설계를 정말 잘해줘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안 해주면 과목 선택을 막 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와서 과목 바꿔주세요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특히 이런 진로 학업 설계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1차 수강 신청이 이미 시작됐고, 여름 방학이 끝나면 뭐 9월 뭐 초나 뭐 이때 거의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감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교원 인사도 또 이루어져요. 내년에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몇 반 개설되니까 선생님 몇 명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했던 수강 신청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대학 다닐 때 사실 저런 것도 있었어요. 뭐 유명한 뭐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정말 인터넷이 잘 되는 PC방에 가서 광랜으로 깔린 PC방에 가가지고 뭐 선착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개념의 수강 신청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듣고자 한다면 일정한 인원이 다 모이면, 뭐 예를 들어 13명 이상 모인다 그러면 웬만한 수업마다 개설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달라져요. 내 짝꿍과 제가 시간표가 완벽하지 않아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발생하고요. 실제 그 수강 신청한 거에 따라서 수업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수, 미수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수업 일수의 3분의 2만 채우면 그냥 졸업해요. 이거는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해당될 내용이에요. 2015 개정교육에 따르면 아이들이 수업 일수만 채우면 그냥 엎드려 자더라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네, 3분의 2만 채우면.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학교 2학년부터는 뭐 수업의 3분의 2는 당연히 채우는 거고, 과목의 출석률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에 들었으면 영어 과목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 학업 성취율 40%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으면 그 수업에서 일정한 부분의 성취율을 보여야 돼요. 그냥 뭐 빵점 받고 10점 받으면 저희 그냥 대학 다닐 때 F학점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학점 못 받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40%라는 거는 40점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평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40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40%가 어떤 학교는 뭐 40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27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도달을 해야지 너가 이 수업을 신청해서 이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걱정을 하세요. 혹시 정말 공부 못하면 미수에서 졸업 못할 수도 있나요?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다 공부를 그렇게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열심히 학교 등교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업 듣는데 어떻게 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심성도 너무 착한데 그런 아이들 어떻게 좀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 학기 말에 40%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방학 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또 이수하면, 어려운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그거 이수하면 아이들이 이제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 학점을 다 채우면, 이게 192학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채울 수 있으면 이제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대학 졸업할 때 학점을 채워서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란 뭐냐면, 아이가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또 이수 기준 도달 말씀드렸어요. 과목의 출석률도 있지만 학업 성취율 40%에 도달했을 때 학점을 받아서 그게 누적을 해서 졸업이 가능한 거고요. 이 얘기, 네, 과목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요거를 같이 충족을 해야지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학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몇 학점까지 받아야 돼? 이거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장 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과도기에 있어요. 사실 고교 학점제가 완전하게 체계가 정착이 되면 모든 학년이 이제 192학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3, 고2 학생들은 204단위를 맞춰야지 졸업을 해요. 단위는 뭐고 학점은 뭐야? 단위나 학점은 같아요. 이름만 바꿔주건데, 이 단위나 학점의 개념이 뭐냐면, 1단위, 1학점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수학을 4시간 들으면 이건 4학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점들이 학기별로 다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업은 174, 교과는 또 창체
이런 거 합쳐가지고 192학점으로 아이들이 이제 졸업이 되는 건데, 이걸 왜 줄여놨냐면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뭐 학습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학습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204에서 192로 조금 줄여준 거예요.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갑자기 긴장하셨죠. 아니 192학점으로 찌면 방학에 늘어서 방학 늘면 힘든데, 이러고 아니에요. 방학은 똑같아요. 네, 그냥 수업 일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비는 부분은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2023학년도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92학점을 다 충족을 시켜야지 지금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근데 내년을 보세요. 내년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지금 고1 학생들이 191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는 2025학년도거든요. 그러면 모든 학년들이 192로 맞춰서 돌아가요. 지금은 학교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1학년은 192학점인데 2, 3학년은 204 다니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은 공강 시간이 한 학기에 2시간씩 생겼어요. 공강 시간이.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공강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이 기존 학년에 비해서 일찍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2시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집에 그냥 보내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2025년 중학교 2학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과정이 개정됐어요.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이 바로 중학교 2학년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제분이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새롭게 바뀐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교 수업을 듣게 되고, 도대체 얘네는 수능시험 어떻게 봐? 지금 중3 학생들까지는 기존의 현행 수능 시스템을 가지고 그 과목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보지만, 중학교 2학년이 보는 수능 시험은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수능도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돼요. 내년 상반기. 그건 조금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등급 나오는, 수능도 좀 등급 나오는 게 조금 줄지 않을까. 성취평가제가 같이 또 학교에서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렇게 조금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대학하고 의견 조율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본적인 로드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2024년 상반기에 대입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어떻게 수능 시험 볼지, 이게 이제 내년에 이게 가장 큰 화두예요. 도대체 이게 사실 아무리 뭐 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수능이 중요하니까 그거에 따라 학교가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이 된다. 잠깐 라떼는 말이야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다니실 때 기존의 학년제 느낌 아니셨나요? 저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 15등급까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네, 지금은 9등급까지 있는데 네, 15등급까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급별 시간표가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수업 듣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래요. 이렇게 고교 학점제로 바뀌어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시간표는 이제 뭐 개인 시간표. 무슨 얘기냐면 짝꿍끼리인데 같은 반인데도 시간표가 달라요. 얘가 선택하는 과목, 제가 선택한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성취평가제로 같이 가는 과목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말 저렇게 많이 학교가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다 저렇게 가진 않았고요.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고교학점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소인수 강좌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인원이 적어요. 인원이 적은데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수업을 개설을 하는데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또 방과 후에 이런 수업들을 개설하기도 해요. 또 이제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도 뭐 외부 강사를 쓰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 추가로 수업을 더 해서라도 이런 수업들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수업을 더 듣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방법들, 소인수 강좌라든지 방과 후에 이런 또 공동 교육 과정, 공동으로 듣는 거예요.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이거 네. 실제 이게 이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듣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사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실험을 오프라인으로 개설을 하면 공동교육 과정으로 그러면 하남고 아이가 저녁 때 와서 저 수업을 듣는 거예요. 단 그 수업이 자기 교육 과정에 없어야 돼요. 우리 학교에는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방과 후에 남의 학교 가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도 있어요. 온라인도 저렇게 온라인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걸 들으면 도대체 뭘 좋은 거야? 사실 이것도 힘든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출석이 다 관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듣는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 학원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정규 수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적이 또 나오거든요. 뭐 등급 나오는 과목은 없지만 그러면 이게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가 돼요. 얘가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런 수업들을 듣고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자기가 개설되지 않은 그러니까 학교에는 이 수업을 듣고 싶은데 수업이 개설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이 개설 안 됐기 때문에 방과 후에 다른 학교 가서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뭐 1년 동안 꾸준히 들어서 이런 기록들이 남는다면 그 아이에 대해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개설이 돼서 뭐 아이들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학생이 원한다면 모든 과목을 개설해야 하나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입학하고 나서 과목의 수요 조사를 하면요. 별걸 다 개설해 달래요. 별거를 정말.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 편지에 있는 과목들도 있지만 뭐 어디서 주소 들어와 가지고 뭐 저런 학교는 저런 과목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못 하나요? 뭐 다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정한 인원이 돼야 돼요. 학교에서 보통 한 13명, 14명 이런 기준선을 넣거든요. 한두 명 신청했는데 걔네들 데리고 정규 수업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도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수업 시수가 있는데 그거 한두 명 신청했다고 다 수업을 개설할 수도 없고 공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조금 변명 아니면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나마 수업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대학도 폐강이 되잖아요. 일정한 인원이 안 모인다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공동교육 과정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광명이나 이런 지역은 좀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학교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한 요일에 예를 들어 수요일 5, 6, 7을 똑같이 맞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 가서 듣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막상 또 운영을 하면 아이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급식을 뭐 급하게 먹고 가야 되는 문제 이것들은 조금 여러 학교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기는 해요.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이런 거를 같이 운영하기가 좋은데 좀 떨어져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물리적으로 힘든 좀 부분들이 있고요. 개정교육 과정은 이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고교 학점제가 완벽하게 이제 정착이 되고 시작이 되려면 요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 중학교 2학년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정말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의 어떤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도대체 2022가 개정된 게 뭐야? 그럼 2025년 22년 작년에 개정돼서 고시됐다는 얘기예요. 예, 저게 작년에 개정됐다, 고시됐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고 실제 적용되는 거는 고등학교는 2025년도. 이런 것들을 역점을 두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그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게 학교의 어떤 교과목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역량을 길러낼 수 있게 교육과정의 큰 총론, 틀이 짜여진 거고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인데 아이들이 이런 수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수업도 있지만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교육과정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와요. 과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인공지능이란 표현도 없었고 디지털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업의 내용 속으로 들어온다, 교과 내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큰 특징, 2022 개정교육과정의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 뭐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7주 수업을 해요. 한 학기가. 보통 이제 저희가 17주로 교과 수업을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16 플러스 1이라 그래서 16주는 교과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한 주. 그 한 주가 뭐 마지막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간고사 끝나고 이틀, 기말고사 끝나고 3일 이렇게 해서 한 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이들이 배운 교과를 가지고 좀 융합을 해서 뭔가 좀 탐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게 16주 수업이 돼요. 그러면 1주는 방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율적으로 이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저 학교에서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대부분 이제 교과 융합식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유형을 가지고 이제 16 플러스 1 지금은 나중에 가면 이제 학교 자율 과정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교과 융합형을 정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 사실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섞어서 하기도 해요. 생활기록부에 저거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아이들 생활기록부에 보면 과목별로 교과 세특이라고 있어서 영어 수업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적는 칸이 있고 수학을 듣고 적는 칸이 있는데 교과가 융합된 거는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어디다 적어야 돼 애매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적을 수 있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있거든요. 그 칸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교과 융합형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저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인데요. 2학년 아이들이 보통 이런 수업들을 들어요. 네, 저런 교과목의 수업을 듣는데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냐면 교과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배우는 교과랑 융합을 해서 어떤 탐구를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팀을 짜요. 문학 선생님, 수학의 기하, 정치화법, 생명과학, 일본 선생님 모여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공통된 뭔가를 끄집어내서 아이들이 탐구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저런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융합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16 플러스 1, 그 1 기간 동안 5일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도 하고 무슨 견학을 가기도 하고 외부 강사 특강을 듣기도 하면서 저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발표도 하고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저거는 문학 수업도 아니고 일본어 수업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어디 기재할 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매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기록부에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생기부가 또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2개 골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율과정 속에서 2개를 골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고 비슷한 모습으로 대부분 학교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 개정교육과정 보시면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중3 학생들까지는 요런 편제 안에서 이제 과목을 듣는데 앞으로는 저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지금 뭐냐면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국영수 사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등급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저 과목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국영수사과는 등급과 성취평가제가 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똑같이.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저런 개념들이고 제가 어떤 교과들인지 쫙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공통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A, B, C, D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교과에서 원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지금 학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들이에요. 과목의 이름 보니까 헉하죠. 아니 혹시 이거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중3 아이들 아니고 고1도 아니에요. 이런 과목들 중에서 이 공통 과목들은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등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되게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니 공통수학 1, 2는 뭐야? 1학기 2학기예요. 공통국어 1, 2도 1학기 2학기예요. 이제 다 학기 단위로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요. 근데 수학하고 영어는 기본이 있네요. 저건 뭘까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영어 수학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해도. 그러면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도 수학 부족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수업하는 게 또 어려워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본 과목을 개설을 해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수학이 너무 좀 약해가지고 저는 기본 수학부터 출발할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기본 수학을 듣는 거고 다른 아이들은 공통 수학을 듣겠죠. 대부분 공통 수학을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너 2학기 때 어떻게 할래? 계속 이제 기본 수학으로 해서 저는 기본 수학 2를 들을래요. 2학기 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통 수학 1을 들었는데요. 학업 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수업을 잘 못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걔는 그 과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안내해야 돼요? 2학기 때 기본 수학 2를 들으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한테 맞는 과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이의 어떤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과목의 수준을 둬서 좀 들을 수 있게끔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 이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큰 특징이 등급이 안 나온다. A, B, C, D로 간다. 근데 이런 과목들이 어떤 게 수능 과목으로 편제가 될지는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네,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큰 틀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네, 학기 단위로 끝나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유형에 따라서 뭐 다르지만 어떤 과목은 1년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과목은 뭐 학교에서 뭐 한 학기 만에 끝내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과목들이 학기로 끝나요. 학기 집중 이수제. 1년을 배우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나오는 다음 과목들이 또 이런 과목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봐보세요. 이런 기술 가정 정보 과목에 로봇과 공학 세계, 뭐 인공지능 기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과목들이 정말 생겨나는 거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편제 안에서 과목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다 개설할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개설하려면 학교 규모가 아마 한 학년에 한 20학급은 돼야 될 거예요. 선생님들 정말 많아야 돼요. 네, 이거를 다 개설 못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주로 중점적, 특히 이제 수능 과목이 이제 발표되면 그 과목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또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배치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목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과목들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보통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인데. 이런 과목들도 편지에 집어넣기도 해요. 또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뭐 수학도 고급 수학이라든지 또 고급 물리학 뭐 이런 것들 원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지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고교학점제 때문에 학교가 너무나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모습인데.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관련된 걸 가지고 갖고 왔는데 첫 번째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건 다 여기 해당되는 거고 이게 뭐 올해 처음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저희처럼 3년 전에
또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학교는 연구학교라고 있어요. 연구하는 학교. 늘 이렇게 뭐 어떤 과제를 만들어야 되는 학교인데 좀 학교가 더 빡빡하게 돌아가기도 하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지금 고교학점 준비 학교 아니면 연구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체육 교육과정 특성학교라고 학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요. 사실 이제 저희는 운동부가 있어요. 유도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뭐 한 반이 거의 구성될 정도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두고 다른 애들과 똑같이 영어 수업 들으라 그러면 애들이 못 들어요. 그냥 다 엎어져 있어요. 쉽게 수업을 해도. 그러니까 걔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국영수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그냥 다 체육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걔네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또 이제 체육 실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 과정을 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미술을 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과학을 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또 이게 뭐냐면 뭐 비슷한 건데 교과 특성학교라고 인공지능 정보와 관련된 수업을 내가 원하면 여기서 관련된 과목을 더 들을 수 있게끔 이런 과목들을 편제상에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때 정보를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 뭐 3학년 때 정보과학 이런 것들을 편제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과목들을 뭐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 실제 본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에서 와서 또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수업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타임제 시간 운영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따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선택권이 넓어졌는데 그 선택권을 다 맞춰서 수업 시간표를 돌리려면 되게 희한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네, 발명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타임제 시간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1이라는 학교 자율과정,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가 공간이 부족해요. 특히 아이들이 과목을 찾아서 이동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진 학교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사물함이 교실 안에 있어요. 그럼 애들은 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뭐냐면 앞 시간에서 수업하고 있다가 엎드려 잤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다음 시간은 다른 거 들어야 되는데 사물함 하면서 책을 빼야 되는데 그 사물함이 자기 원래 교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랴부랴 가니까 이미 다른 수업이 시작되고 있고 뒤로 똑똑 들어가서 짐 빼고, 사실 이러면 공간상으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교들은 대부분 뭐 홈베이스도 만들고 그래서 사물함을 다 밖으로 빼요. 네, 뭐 외국에 있는 대학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기 때문에 대형 강의실도 필요하고 소형 강의실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탐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증축이나 공간 재구조화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가 이렇게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현재 중3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과목 선택을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릴 거는 중학교 2학년 바뀌는 개정교육과정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자녀가 중3이다 그러면 요 틀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냐면, 먼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국어 교과, 수학 교과, 영어 교과, 이런 사회 교과, 과학 교과 이런 것들을 수업을 들어요. 필수 이수학점이 뭐냐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어라는 과목을 10학점 이상 들으란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일반고를 다니면 국어, 수학, 영어 필수 이수학점은 넘치도록 들어요. 네, 넘치도록.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일반고니까 국영수를 많이 들어요. 네,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는 딱 맞춰서 듣기도 하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밑에 있는 숫자, 이 94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만큼은 최소한 여기에 맞춰서 듣게끔 학교에서 다 세팅을 해줘요.
그 나머지 부분, 요 80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선택해서 듣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완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능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준비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듣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큰 틀은 요렇게 가서 맞춰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92라는 숫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과는 170학점, 174학점, 창체는 18학점이 합해서 192학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 고 1, 2, 3 중학교 3학년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이 빨간색 과목들이 바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등급이 나오는구나.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파란색 과목들은요, ABC예요. 아까 ABCD이라 그랬는데 ABC는 또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이 ABC 평가예요. A는 예를 들어서 80% 성취도, 어떻게 보면 80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꼭 80점이 아닐 수 있는데 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80%에 도달하면 A, 그 다음에 60%에 도달하면 B가 되는 거예요. 상당수의 아이들이 A를 받아요. 뭐 그렇다고 다 A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 파란색 과목들이 부담이 덜해요. 이유는 등급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도 알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과목 수강 신청한 거 딱 보면 일부러 저렇게 파란색만 골라 듣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대입에 도움 안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초록색, 얘는 패스 페일이거든요. 그냥 뭐 공식적으로 무슨 지필 평가 보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들었냐 안 들었냐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또 이제 저런 걸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거는 저 ABC도 아니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업 듣고 그냥 발표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나름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과목들이 너무나 소중한 게 뭐냐면 자기 진로에 맞춰가지고 딱딱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또 있는 거예요.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깊이 있게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거에 대한 수요도 학교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는 이런 과목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평가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 과목의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지금 이제 혹시 식사를 못 하신 분은 이따 가다가 맥도날드에 들려서 어떤 세트 메뉴를 살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맥도날드 1호점에서 아이들에게 무상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좋아해요. 무상 제공이니까. 그리고 혹시 어머니 메뉴 하나 고르시겠어요? 이따 가실 때 어떤 거 갖고 가시겠어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공짜입니다. 슈슈버거요. 다들 이렇게 하나씩 고르시고 불만 없으시죠? 좋으시죠? 근데 이런 메뉴를 제공하는 맥도날드 1호점이 있고요. 이런 맥도날드 2호점이 있어요. 메뉴는 3개는 똑같은데 얘는 다 정해서 주는 데고요. 쟤는 3개를 골라가지래요. 저는 사실 이제 과목의 선택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다들 맥도날드 2호점이 제일 좋은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면 이 학교는 좀 선택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좀 짜여진 느낌? 저 학교는 다 펼쳐놨네. 야, 저렇게 메뉴가 다양하니까 좋다.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해요. 사실 아이들은 저는 햄버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햄버거 3개 먹어야 돼요. 야, 물 안 먹고 체한다. 콜라 못 먹어요. 저는 물 먹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메뉴, 과목이 다양해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게 저는 나쁘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보면 학교가 나름의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교육과정을 딱딱딱 어떻게 보면 과목을 이렇게 정해줘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름 학교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최선, 뭐 이게 더 성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교육과정에 충실하. 그다음에 약간 좀 우리가 맛집을 가면 뷔페 맛집보다는 일반 음식점의 맛집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수업이 이게 수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저 안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1호점에서 빅맥을 만들었을 때 이 빅맥 맛과 저기서 만든 빅맥 맛은 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메뉴를 집중해서 개발하고 저기에 온 정신을 다 쏟는데 저렇게 되면 주방에서는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만들어야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또 그럼 정말 뭐 교육과정을 다 펼쳐놓고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들이 혼재돼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 교육과정이 다 펼쳐진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야 그렇게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고충들도 굉장히 많이 커요. 어떤 선생님의 수업 부담, 다과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두 과목을 가르치고 한 과목을 가르치면 더 그 시간을 집중해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세 과목, 네 과목이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버거워요. 네, 또 평가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이제 좀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렇게 좀 메뉴를 많이 바꿔 나서 제가 욕을 대표로 많이 먹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저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을 많이 먹는 게 이제 저런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교육과정 편집표를 학교별로 보시면 저렇게 두 개 중에서 하나 골라 실용국어, 심화국어 중에서 하나 골라 이렇게 수학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개 골라 영어에서 하나 골라 여기 또 영어에서 하나 골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칸이 많다 그래요. 칸막이가 여기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 그냥 다 뭉쳐놓은 다음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조금 복잡하네요. 네, 이런 데가 있고요. 네, 사실 요즘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하는 데는 거의 없기는 한데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묶었어요. 아까 이게 맥도날드 1호점과 2호점의 느낌이 약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교육과정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다 묶어놓고 여기서 8개 골라. 근데 이것도 보세요. 과목이 정말 많아요. 이게 공부를 정말 하는 아이들은 딱딱딱딱 어떤 로드맵이 있고 설계가 되는데요. 이게 또 안 되는 애들은 이게 뭘 들어야 될지 몰라요.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노하우를 찾아가기도 해요. 완전하게 이렇게 풀어놨다가 몇 개 과목을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지정이 많았는데 몇 개는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학교가 좀 찾아가고 있기는 해요. 가장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3학년인데 저기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만 골라주세요. 부모님들 진로 희망에 맞게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고르셨죠? 그럼 또 여기서도 하나를 골라주세요. 여기서도 하나를 골라주세요. 고르셨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아이가 왔어요. 선생님, 저는 진로 희망이요. 이 동아시아의 지역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국제학을 공부하고 싶고 동아시아의 지역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왜 하나밖에 못 고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아이는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가 하나밖에 못 듣게 돼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유아교육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심리학하고 교육학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교육학이나 미술창작, 음악 연주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못 들어요. 저 위에선 듣고 싶은 과목이 없는데. 사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간단해요. 붙여버리면 돼요. 네,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어? 사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요 이렇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 문화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들이 중국어를 안 들어요. 일본어만 들어요. 네, 정말 힘들어 미치겠어요. 중국어 선생님이 계신데요. 아이들이 2학년 때 중국어 1, 3학년 때 중국 문화를 신청하는 결과를 보면 수업 시수가 안 나와요.
네. 수업 실수가 6시간밖에 안 나와요. 16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들이 자기 실수를 못 찾아 먹어요. 그래서 막 다른 과목들 막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어 선생님의 실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나눠놔야지 그나마 반이라도 생기는데, 저렇게 다 뚫어버리면 이렇게 뚫는다는 얘기가 웃긴데, 그러면 더 반이 안 만들어져요.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학교도 이게 계신 선생님의 어떤 수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해요. 이건 학교의 선택인데, 근데 여기서는 참 재밌는 게 하나 보이시죠? 아니, 세상에 저런 과목도 있어? 텃밭 가꾸기 정말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리신 무슨 교육과정 편지에 있는 과목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듣는 과목이 대부분 아까 보여드리신 교육과정 편지에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지만 학교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인정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과목들이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텃밭 가꾸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게 수업이야. 도대체 텃밭을 어떻게 애들 데리고 그냥 땅 파고 뭐 삽질하고 하는 과목인가? 실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텃밭 가꾸기를 넣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 학교에 애들이 다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맨날 수업 시간에 간식 먹고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쟤네들 어떡하지? 저 학교 생활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과목도 없는 것 같고 텃밭이라도 가꾸면 어떨까?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가꾼 텃밭이에요. 집에서 베란다에다가 모종을 사서 심거든요. 지금 더 컸어요. 이게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그냥 샐러리 향이 막 가득해요. 온갖 종류의 상추도 있고 저 옆에 가면 팥까지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름 때까지 이렇게 키우다가 다 이제 저 깻잎도 있네요. 그다음에 바질을 심어요. 바질을. 그래서 이제 바질이 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저 일과가 뭐냐면 베란다에 가서 바질 잎을 따요. 그다음에 거기에 토마토를 넣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요. 발사믹 소스를 뿌리고 유리에 담아서 가지고 가요. 왜? 옆에 선생님하고 간식으로 같이 먹으려고.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아요. 네, 학교 생활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때려치고 싶은데 내가 이 모종을 심어서 얘네들이 크는 모습을 보고 그 수확하는 즐거움을 보면 세상 근심이 사실 그 순간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인생에서 뭐 돈 많이 벌고 큰 대박 성공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저는 이걸 너무나 크게 느꼈거든요. 이 텃밭을 통해 가지고. 또 학교에 텃밭도 있어요. 이 수업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을 것 같죠. 4명 신청했어요. 폐강입니다. 폐강. 저의 이런 순수한 의도는 다 짓밟혀지고요. 역시 MZ세대 이하들은 텃밭 가꾸지 않고 사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사실 이거 너무나 조금 괜찮은 것 같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나중에 집에서 이렇게 하나씩 가꾸면 얼마나 예뻐요. 저도 며칠 전에 주말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야, 상추 좀 따와. 그러면 또 가서 이거 지가 뽑아오고 좋잖아요.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실제 보면 있어요. 있어서 개설된 학교들이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에요. 저딴 과목을 왜 만들어? 애들 공부나 시키지 왜 삽질시키냐고. 사실 그런 전화도 오긴 해요. 예, 어쨌든 학교가 아이들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뭐 그런 모습도 있고요. 네. 이제 자녀가 고등학교로 입학하면 이런 편제표를 보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야, 1학년 2학기인데요. 이게 29라는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29 학점, 교과는 29 학점을 듣는데, 야, 이 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국어를 4시간 듣고 2학기 때도 국어를 4시간 듣는구나. 그다음에 뭐 1학기 때는 정보를 듣고 2학기 때는 프로그래밍을 듣네.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가로로 있고 숫자가 있는 거는 1년을 듣는 거고 괄호가 없는 거는 학기로 끝나는 거예요. 1학기 때는 음악 듣고 2학기 때는 미술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1학년 교육과정 편제표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공통으로 다 들어 선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1학년은 어느 학교를 보나 거기서 거기예요. 예.
2학년 거. 요 위를 보시면 문학, 수학일, 영어일, 운동과 건강. 운동과 건강은 체육이에요. 저거는 학교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너 우리 학교 왔으니까 저거는 2학년 때 다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문학, 수학일, 독서, 영어일, 영어 1, 2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필수 과목이라서 아이들 다 듣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고가 저런 느낌이에요. 수능 필수 과목은 무조건 다 듣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핵심이 여기죠. 바로 이 부분. 탐구 과목 선택. 사회하고 과학이 있는데 어떤 선택권을 주느냐. 네. 한 학기에 3시간씩 배우고 1년을 배우네요. 택 3. 여기서 3개 골라요. 사실 이제 여기서 어떤 학교는 4개를 고르게 해요. 어떤 학교는 3개를 고르게 해요. 근데 이게 4개를 고르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3시간을 해서 4개를 고르게 하면 밑에 과목들을 숫자가 많이 커져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들은 그거를 좀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이런 과목들을 4시간은 배우지만 학기로 끝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네,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2학년 때 핵심은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아이가 이공계열을 간다 그러면 보통 과학 과목을 많이 갖고 가죠. 예, 과학 과목을 기본 원 과목을 가지고 이런 구조에서는 무조건 3개를 갖고 가야지 아이 진로에 이공계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학과 가겠다 그러면 경제 들어야죠. 예. 그리고 뭐 수학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음악 미술은 취향대로 고르면 되고요. 이렇게 일본어, 중국어, 한문 같은 경우도 한문도 안 들어요. 예. 중국어도 안 듣는데 한문도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한문 선생님하고 중국어 선생님은 시수를 못 채웠는데 일본어는 넘쳐나서 2명이 계신 학교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일본을 좋아할 거야 아이들이. 그다음에 고전읽기, 기하, 실용영어, 인공지능 기초 뭐 이런 데서 또 필요하면 들으라고. 그래서 뭐 수학이 더 필요한 아이들은 이제 기하를 듣고 또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인공지능 기초를 듣고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의 나는 그 편제표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학교 편제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선택이 제일 많아져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3학년인데요. 여기 먼저 여기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지정 거의 한 거거든요. 체육을 또 배워요? 3년 동안? 네. 체육은 3년을 배우게 해야 돼요. 네, 무조건. 대한민국 모든 학교들이 체육을 3년 배웁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확률과 통계, 수학 과목을 그냥 다 들으라고 했네요. 영어 독해 장문도 다 들으라고 했네요. 아마 등급이 나와서 등급 나오는 과목은 모두가 같이 들어야 돼 이런 이유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이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는 수능 국어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들으라고 이렇게 편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머지가 다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학기, 2학기가 가는 건데 여기 중에서 이제 4개를 고르는 거고 그 대신 특징이 3시간 이렇게 배우는 거고 저 옆에 있는 것들은 3개를 고르는 건데 2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어떤 필수 이수 단위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교과고는 뭐 예를 들어서 10학점, 뭐 과학은 12,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교양 과목, 제2외국어 합쳐서 뭐 16 이런 것들을 자기가 충족시켜 나가면서 과목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 교육과정부장님들이 반도 짜고 시간표도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타임제 시간표 발명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실제 이제 3학년 시간표인데요. 이게 뭐야? 특징을 보시면 A가 3개 있고 B가 3개 있고 G도 3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학교는 요 A, B, C, D, E, F, G의 시간에 아이들이 대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짝꿍이랑 과목이 다르면 저 시간에 듣는 과목들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 선택 1의 과목에서는 3학년 1반, 2반 학생들이 저기 사회문제 탐구와 생활과학을 두 반에 섞여가지고 나눠서 듣는 거고 3학년 1, 2반 아이들은 저 선택 3에서 심리학을 다 듣는 거고 3학년 3반 아이들은 미술 창작이라는 수업을 다 듣는 거고 뭐 이렇게 돼서 시간표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절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야, 우리 때랑 다르다. 완전 복잡하다. 이거 만드는데 정말 머리가 지나겠다. 맞습니다. 저 1월 달, 2월 달도 매일 출근하고 야근해야지 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제 이게 안 만들어져서 막 교육과정 바뀌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거 완성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돌아가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가려놨는데요. 맨 위에 있는 아이가 과목을 몇 개를 고른 거냐면 7개를 고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 첫 번째 뒤에 윤 써 있는 아이는 B라는 시간에 물리학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물리학 2를. 그 다음에 A라는 시간에는 미적분을 듣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듣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보세요. 같은 반 아이인데 시간표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야, 내 짝꿍인데 나는 물리학을 B 시간에 듣고 얘는 C 시간에 듣네. 물리를 같이 똑같이 듣는데 듣는 시간이 달라요. 왜? 다른 과목들의 선택들이 달라서.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이제 시간표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복잡하시죠? 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머리에 지나고요. 아무튼 학교가 저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구나, 복잡하구나. 핵심은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 듣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과목 선택,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하고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과목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얘를 못하면 정말 꽝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역량이 필요한데 이 7가지만 갖춰놓으면 너무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얘만 7개만 갖춰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대가 뭐냐면 과목 선택이에요. 아이들이 실제 이제 과목 선택을 하면서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7개 중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 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에요.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뭘 선택하고 설계하고 이게 밑바탕이 돼서 앞으로 얘가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한다는 역량이 완성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목 선택할 때요, 사실 뭐 과거에는 선택도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이렇게 안 해요. 친구 따라갑니다. 네, 옆에 짝꿍 친하니까 난 얘랑 같이 들을 거야. 그러면 저희는 그걸 알아요. 두 친구가 문제하거든요. 과목도 똑같이 다 신청해요. 같은 반 되려고.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둘이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알거든요. 네, 애들은 몰라요. 네, 그러면 와서 따져요. 선생님, 막 건들거려요. 막 둘이 똑같이 과목을 신청했는데 왜 같은 반이 아니냐고요. 이렇게 따져요. 난 몰라.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요즘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짜준 거야. 선생님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다 찢어놔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정말 친구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선배 말 듣고 선배가 뭐 이게 좋더래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아이들은 과목을 바꿔요. 나중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바꿔달라고 애를 써요. 네, 절대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아이들이 진로가 확실하다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 뭘 정말 들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과목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간단해요. 물리학과 가는 아이가 물리를 들어야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면 물리 안 듣고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거든요. 대학에서 과목 선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교육 과정이 다양하고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를 봐요. 실제 보여요.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있는데 얘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이게 다 전산으로 다 넘어오거든요. 생활기록부가. 과연 과목 선택을 가지고 뭘 평가하냐면 얘가 정치 외교학과를 갔어. 뭐 생명공학과를 갔다면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지 학교에서 찾아서 들었고 얼마만큼 얘가 성과를 보여줬고 내용이 있는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전혀 1도 연관성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올 1등급 숫자는 1등급인데 전혀 연관성 없는 과목을 들었고 나서 이런 과에 다른 과에 지원을 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대학에서는 걔를 합격시켜주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일 경우엔 그래요. 네, 걔는 다른 방법으로 교과나 뭐 수능으로 갔어야 됐겠죠.
최근에 연구 결과인데요. 이 주요 대학에서 뭘 얘기하냐면 고등학교는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을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다 보였잖아요. 이렇게 다 여러 과목 넓혀주고, 또 대학은 거기에 맞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과목 선택권에 넓혀졌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수하고 있는지를 되게 눈여겨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보는 거예요. 학교에 개설됐는데 이거 왜 안 들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학이 경제학과 지원하는 아이의 생기부를 봤는데 이 학교는 경제가 개설됐었는데 경제를 안 들었네? 왜 안 들었을까, 이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잘 맞춰 들으란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 시골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과목이 다양하지 못해요. 선생님들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은 손해를 보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동교육과정에서부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듣거든요. 그런 것도 눈여겨보는 거예요. 야, 이 작은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이 이것도밖에 없었지만 얘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해서 결국 방과 후에 이거를 찾아서 들었구나, 공동교육과정을 들었구나, 이런 것까지 다 파헤쳐서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학에서는. 여기 보세요. 경희대학교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어떤 결과냐면 이공계열은 좀 과목을 딱딱딱 맞춰야 돼요. 이공계열. 특히 이제 수학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안 맞췄을 경우에는 심각한 감점이 벌어져요. 제가 얘기했듯이 물리학과 갔는데 물리 안 들으면 이거는 엄청난 감점이 되는 거고 경쟁이 밀리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건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학과에 진학했던 학생인데 여기서 이제 세 과목이 뭐냐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예요. 그거 보통 선택하는 과목들인데 그거를 3개 들은 아이들, 아예 한 과목밖에 안 들은 아이들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실제 합격한 아이들 보니까 3개 들은 아이, 2개 들은 아이들이 다 합격하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거죠. 나는 확률과 통계 하나밖에 안 들었는데 옆에 애들은 다 들었어요. 확률과 통계 아무리 1등급이더라도 다른 애한테 밀리는 거예요. 네, 수학 과목을 많이 안 들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기 무기가. 그리고 이건 인문계는 약간 좀 이공계랑 달라요. 사실 인문계는 애매해요. 정치외교학과 가고 싶은데 무슨 과목 들어야 돼요? 그렇게 말이다. 정치와 법은 들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사회문화 들어야 될까? 영어 공부 잘해야 될 것 같고 애매해요. 네, 물론 이제 역사학과 가는 아이들은 뭐 한국사 잘해야 되고 동아시아 세계사 듣는 뭐 딱딱딱 있지만 문과는 뭐 행정학과 가고 싶은데 뭐 들어야 돼요? 사실 좀 애매해요. 주로 이제 사회 과목 위주로 들으면 돼요. 그런 것들은. 여기 보세요. A하고 B 학생이 있거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생입니다. 실제 지원을 했어요. A 학생이 저렇게 지원했고 B 학생이 저렇게 지원했거든요. 성적은 똑같이 다 모든 게 2등급이라고 할게요. 물론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도 있지만. 네. 대학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어떤 아이한테 혹할 것 같아요? A. 왜? 컴퓨터공학, 프로그래밍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 일반, 뭐가 딱딱딱딱 맞는, 관심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학생 같아요. 근데 사실 일반고에서 프로그래밍이나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 일반 듣기는 어려워요. 원래 저런 과목 잘 개설 안 해요. 저거는 특성화고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이거든요. 뭐 어떤 경로로 제가 저 학생이 다 이걸 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학교에서 개설했는지 공동교육과정을 들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딱 봐도 그냥 A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저 컴퓨터 공학 전공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헤쳐야 돼요. 딱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서 과목 선택 안내서 저거 딱 보면요. 딱 필요 없어요. 수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수학. 둘 다 합격은 했어요. 다 합격은 했는데 이 빨간색을 보시면 이 컴퓨터 공학 전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학습 역량과 과학적인 소양, 이걸 더 중요시한 거예요. 저런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시스템 일반을 와서 배우면 다 해. 금방 해. 중요한 건 아이들이 수학자학을 하고 과학자라는 아이들이 더 학업 성적이 좋고 우리가 필요한 인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고를 가서 기본적인 수학, 과학 과목에 충실해 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저렇게 좀 있어 보이는 과목이 있어서 한두 개 듣는 건 나쁘지 않는데 너무 저기에 딱 맞춰서 있어 보여야 돼. 그게 아니라 수학과 중심적으로 듣으면 충분히 저런 거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살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과목 선택 가이드, 어떻게 하면 이제 과목 선택을 좀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가이드를 드리면 이 느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갔는데 이게 뭘 한글이지만 이게 베트남어로 써 있고요. 그림도 사진도 없고 무슨 이상한 말로 써 있고 가격밖에 안 써 있어요. 답답해 죽겠죠. 그냥 뭘 시켜야 될지, 저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근데 만약에 메뉴판을 이런 식으로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하게. 그래서 많은 학교 애들이 이런 식으로 과목 선택 안내 이런 걸 가지고 안내서를 만들거나 뭐 책자를 주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와 또 같이 또 교육과정 박람회도 하고 있고 부모님들 대상으로 과목 선택 안내 또 1대1 하는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들이 뭐 가지고 있어요. 뭐 세 개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목에 대한 안내를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아이가 과목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관심을 갖고 잘게 들으셔야 되고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아이들이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배우는데 경제가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2학년 때 경제를 듣는 거고 3학년 때 경제 수학이 있다면 경제 수학을 들으면 좋겠죠. 하나의 어떤 로드맵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목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저는 꿈이 외교관이에요. 이런 아이가 왔어요. 선생님, 외교관이면 어떤 걸 들어야 돼요? 야, 네가 어떤 걸 과목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과목을 통해서 뭘 배우고 탐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 외교관 선생님이 중요할 때 요즘 외교관은 경제 꼭 들어야 돼. 국제 통상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서 너 경제 과목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무역 분쟁도 외교관이 또 역할을 하잖아요. 또 이런 위안부나 강제 노역자 등 전쟁 피해자 찾아 배상하는 거 이런 역사 의식도 중요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문화재 무단 반출된 거, 산업기술 회수하는 거 이런 것도 외교관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과목들이 과연 뭘까? 이런 교과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살짝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 선택 안내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영어 잘해야죠. 뭐 국어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과목들이 있다면 저 과목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런 과목들을 통해서 저런 탐구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면 외교관과 참 연결되는 부분이 많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위계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좀 미적분을 듣거나 뭐 고급 수학을 들려면 앞에 과목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학교에서 다 짜여줘요. 학교에서 편제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대학에서는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 중요하게 생각이 이게 뭔 얘기냐면 아이가 수학 1, 2만 들었어요. 1, 2만 듣고 3학년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수학을 듣겠대요. 네. 그러면 사실 좀 너무 건너뛰었거든요. 들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건너뛴 게 있으니까 대학에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과연 얘가 제대로 된 고급 수학을 듣고 이해했을까? 어떻게 보면 과목의 이수 경로를 본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수 경로, 그러니까 위기에 맞게 딱딱딱딱딱 들어가야지 이게 마지막 것도 정말 심화된 과목의 의미가 살아나는데 중간에 텅 비어 있는 과목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건너뛴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학도 조금 유심히 보겠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과학 2 과목이 그래요. 아이들이 2학년 때 과학 1 과목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진로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3학년 때 2 과목을 갑자기 듣겠대요. 물리 1을 안 듣는데 물리 2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안내를 해요. 너 수업 듣기 어려울 거야. 이게 1 들은 애들이 2 듣는데 1을 안 듣고 2를 듣겠다고?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꼭 들어야 돼요. 그럼 들어. 근데 그건 알아도 힘들 거야 듣기는. 그래도 뭐 듣겠다면 듣게 해줘요.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1을 안 듣고 2를 들었다? 과연 2를 제대로 들었을까? 물론 2는 또 이제 등급도 안 남아요. A, B, C예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다 가만히 돼요. 아이들을 평가를 할 때. 그래서
되게 진로 학업 설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좀 1학년 때부터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지 과목도 로드맵을 걸고 딱딱딱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틀어져 버리면 이게 본인도 착함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게 좀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설계가 조금 많이 잘 돼야 돼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과목들을 듣게 되면 먼저 좀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바람직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그 6학기 동안에 이런 것들을 다 맞춰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냥 같이 병행해서 듣는 경우도 또 많아요. 먼저 듣고 이걸 들어야 되는데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학교 현장은 이거를 딱딱 다 맞게 하려면 이런 과목들은 거의 뭐 특목고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 과목 선택 안내를 받으실 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은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생활과학은 뭘 배우는 거야? 저런 내용들을 보고 아이들이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탐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과목의 소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수학, 과학. 수학,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거 말씀드렸는데 물론 수학과 갈 때 중요하지만 이공계열 가는 학생들은 정말 수학 과목 요 세 개 다 들어주는 거 중요하고 특히 어떤 아이들은 경제학과 상위권 대학 가려고 일부러 미적분 듣는 아이도 있어요. 점수 받기 어려운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 과학 4개 다 들어도 좋지만 꼭 4개 아니더라도 3개만 들어도 충분히 어떤 그런 역량 다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수학 교과에서 확률과 통계는 정말 특히 이런 생명 쪽 가는 아이들도 확률과 통계 정말 중요해요.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미적분까지 선택하는 건 실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미적분이 5등급이에요. 나머지는 다 1등급인데 거의. 근데 걔가 미적분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경제학과 가는 아이인데 어떤 그래프에 대한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좀 더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어 가지고 정말 이공계 아이들이 주로 가는 아이들이 듣는 수학 미적분 과목 많이 듣지도 않고 등급 받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도전해서 들은 거죠. 대학에서는 그런 것도 평가를 해요. 어차피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 받기는 어려웠을 테고 얘가 5등급이지만 이 5등급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이걸 들었고 이런 탐구를 했구나. 이 5등급이 숫자 5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정말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파헤쳐야 되겠다. 실제 그래서 뭐 서울대를 간 아이들도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등급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 전략적이죠. 등급을 받기 어려우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지. A를 많이 갖고 가야지. 그렇게 A 많이 갖고 가도 다 반영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게 문제예요. 지리학과를 간다 그러면 한국지리나 세계지리가 중요한 과목인데 저거는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여행지리 ABC 과목이거든요. 여행지리 듣는 거예요. 손해예요. 대학에선 봐요. 일부러 등급을 피해갔구나. 다 반영을 하거든요. 소인수 과목 말씀드리는데 애들이 적기 때문에 등급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과목 선택하고 나서 전화 엄청 와요. 이 과목 몇 명 신청했어요. 30명인데요. 그럼 등급이 별로 안 나오겠네요. 과목을 언제까지 바꿀 수 있네요. 이런 전화들 엄청 오거든요. 왜냐하면 모집단이 커야지 1등급이 더 많고 2등급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너무 또 그거를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아이가 진로와 그 과목이 맞다면 신청 인원이 많지 않고 등급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감수하고 들어볼 가치는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면 그에 대해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일부러 찾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다 1등급으로 가지는 않아요. 뭐 최대한 3개 과목만 그렇게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교는 그걸 단순하게 뭐 1등급 A는 1등급이야 뭐 B는 3등급이야 이렇게 반영 안 하고 전체적인 분포 비율까지 분석해 나가면서 반영을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성적 평정 방식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찾아 듣는 것도 그렇게 그닥 이득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한 3-4개 정도로 다 아이가 자기의 어떤 진로 선택 과목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줘요.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 법학대학에 오려면 이런 과목들을 들었으면 좋겠어. 진한색 파란 과목들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 이거 들고 와요. 선생님 저 여학생인데
숙명여대 법학과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제가 저기 동아시아사 과목을 들었어요. 전 망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도 저거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법대 가는 애들이 세계사는 중요하고 동아시아사는 안 중요하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사회 과목은 그렇게 꼭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저기 정치와 법은 연관성이 있지만 사회문화도 연관성이 있겠네요. 법학과를 가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겪는 고충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아이들이 마치 모범답안처럼 들이미니까 나 큰일 났다고.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비슷한 과목 아니면 꼭 그 교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꼭 저 과목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인문 과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 연연하지 마시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웬만큼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가장 깔끔한 게 이 서울대 거예요. 서울대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과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이런 건 꼭 들어야지, 이거예요. 뭐 이 정도 느낌으로만 아이들이 과목 선택을 끌고 가도 크게 이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공계열은 거의 정답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컴퓨터 관련 학과들, 이렇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보세요. 수학 과목이 중요하잖아요. 수학 과목들이. 특히 이공계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과목을 딱딱딱 웬만큼 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과목만 더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 통해 가지고 과목 설계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수능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또 정시로도 대학을 가기도 하지만 또 수시에서도 교과의 수능 체제를 맞추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언어와 매체를 듣겠다는 아이는 언매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 수업은 언매 듣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합법과 작문을 공부하는 아이들. 그게 무슨 낭비입니까? 네, 자기가 수능 시험을 화작을 보겠다 그러면 화작 수업을 선택을 해야죠. 네, 이게 안 맞는 애들이 정말 교실에 있어요. 물론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수능에 이렇게 편제된 과목들, 선택 과목들을 보고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정시로 간다 그러더라도 내가 사회문화를 수능 시험에서 보겠다 그러면 그래도 학교 수업에서 사회문화 들어보고 하는 게 낫죠. 학원 수업만 듣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 부분, 생기부가요 많이 줄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정말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 줄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줄었어요. 뭐 이렇게 미반영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핵심은 뭐냐면, 예전 걸 보시면 정말 많이 줄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성적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숫자, 성적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목을 들었을 때 적히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과목별 세특 500자. 그 다음에 동아리를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실험하고 탐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동아리예요. 수업은 그래도 정해진 영역 안에서 수행평가도 하고 발표를 하지만, 동아리는 자기가 듣는 과목이나 관심 분야를 가지고 찾아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조금 연계되는 내용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이런 선생님들이 써준 행동 특성 종합 의견도 중요하고 자율 진로 중요한데, 특히 이제 성적과 요 빨간색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저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기소개서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도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을 많이 그려내기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객관적인 수치와 저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사진은 원래 풍자하는 사진이에요. 돈을 깔아놔요. 돈 깔아놓으면 잘해요. 잘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 학교에서요 애들 위해서 무료 프로그램 참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안 들어서 그렇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잘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줘도 길을 못 찾는 아이들, 안 하는 아이가 아니고 길을 못 찾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되게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평등함이래요. 발판 하나씩 주는 건 당연한 건데 발판 2개가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발판 2개를 통해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끔, 요즘 학교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책임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뭐 잘하는 애들 뭐 잘하지만 조금 중간 이하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써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아이들이 조금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갖는데 학교에서 조금이나마 뭐 드러내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자녀가 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지만 정말 자식 교육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런 건 되게 흐뭇해요. 아이가 뭐 처음에 중학교 가서 저도 막 긴장을 해서 또 여중을 갔거든요. 근데 학교 생활 정말 잘할까, 괜히 또 휩쓸려 다니지 않을까 했는데 갔다 와서 뭐 즐겁게 학교 가려고 늘 즐거운 모습. 주말에 저는 우울한데요, 걔는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애 엄마도 주말만 일요일만 되면 출근해야 돼. 저도 출근해야 돼. 뭐 그다음에 작은 애도 뭐, 그런데 큰 애는 학교 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니네 학교는 뭘 하길래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흐뭇함을, 저도 학부모로서 흐뭇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든 이런 자녀 교육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오늘 이 2시간 되게 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흐뭇함을 조금이라도 갖고 가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저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